오늘 몇 명의 친구와 통화하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많으면 그저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전화기 속에 저장된 이름이 수백 개가 넘고 주말마다 모임이다 경조사다 쫓아다니느라 쉴 틈이 없는 것이 곧 나의 능력이고 인맥이라 믿었지요. 그런데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은퇴라는 인생의 큰 매듭을 짓고 나니 어떠신가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직에 있을 때는 형님, 아우하며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던 사람들이 명함이 사라지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험.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슴치며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려 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였지만 동시에 가장 처절한 고독을 견뎌야 했던 사람.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은 한때 정조대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잘나가는 관료였습니다. 그의 집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었죠. 하지만 정조가 승하하고 신유박해에 휘말려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자 세상은 비수처럼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그곳에서 다산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지 않으면 그 화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식, 손자까지 3대를 간다. 다산이 자식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르쳤던 반드시 끊어내야 할 친구 유형. 세 가지와 진정한 관계의 지혜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히 친구를 안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 누구와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할지 그 기준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화려했던 날은 가고 빈 술잔만 남았네. 여러분, 혹시 식객, 오직 밥을 얻어먹기 위해 머무는 손님이라는 말 아시지요? 다산의 유배지 생활 초기는 그야말로 배신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호영호재하며 매일 술잔을 기울이던 그 수많은 친구들이 다산이 죄인이 되어 귀향길에 오르자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헐뜯고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며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에 바빴지요. 다산은 좁고 습한 유배지 방구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맺어온 관계란 무엇이었나? 그토록 즐거웠던 술자리의 맹세들은 다 어디로 흩어졌나? 여기서 다산이 가장 먼저 경계하라고 일갈한 첫 번째 친구 유형이 나옵니다. 바로 술과 유흥으로만 맺어진 관계, 즉 오락지우입니다. 우리 50, 60대,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친구 관계의 파랄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소주나 한잔하자. 이번 주말에 골프 치고 뒤풀이 거하게 해야지. 물론 삶이 팍팍할 때 술 한잔 나누며 회포를 푸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남의 목적과 내용이 오로지 노는 것에만 쏠려 있는 친구들입니다. 다산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릇 친구란 서로의 학문을 닦아주고 덕을 높여주며 잘못을 보면 따끔하게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이여야 한다. 하나 요즘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시시덕거리며 음담패설이나 늘어놓는 것을 친구라 부르니 이는 아침 이슬처럼 해가 뜨면 사라질 덧없는 관계다.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친구, 술이 없고 골프가 없고 화려한 안주가 없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맨정신으로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요? 만약 술 없이는 어색하고 놀거리가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관계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유흥의 파트너일 뿐입니다. 이장 도파민의 함정, 그리고 찾아오는 공허함.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노는 친구를 끊지 못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외로움에 대한 공포와 도파민의 유혹 때문입니다. 은퇴 후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막 강산입니다. 아내는 친구 만나러 나가고 자식들은 제 살길 바빠 연락도 뜸하죠. 덩그러니 남겨진 소파가 마치 내 무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고요함을 깨기 위해 우리는 습관처럼 전화기를 듭니다. 김 사장, 뭐해? 나와. 시끌벅적한 식당, 부딪히는 술잔 소리,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그 속에 섞여 있으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사회의 일원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팡팡 터지며 잠시 근심을 잊게 해주죠. 하지만 여러분, 그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리운전 기사님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볼 때, 혹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 가슴속이 꽉 찬 듯 뿌듯하시던가요? 아니면 어딘가 뻥 뚫린 듯 더 시리고 공허하시던가요? 다사는 말합니다. 술과 안주로 맺어진 사귐은 술이 떨어지고 안주가 마르면 끊어진다. 여러분의 지갑이 얇아져서 더 이상 술값을 낼 수 없게 될 때, 혹은 건강이 나빠져서 나는 이제 술은 못 마시네라고 말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곁을 떠날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친구들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술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를 복기해 보십시오. 건설적인 이야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남을 헐뜯는 뒷담화,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떠드는 허세, 혹은 며느리 흉, 남편 흉 같은 부정적인 배설물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 속에 오래 머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탁해집니다. 귀한 노년의 시간을 남을 미워하고 과거를 되씹는데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3대가 망하는 지름길의 시작입니다. 내가 병들고 내 정신이 피폐해지는데 어떻게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3장 진짜는 담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친구들을 다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산은 관계의 다이어트를 주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서 술이나 골프라는 매개체 없이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 만남의 횟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대신 담백한 관계를 찾으십시오. 물처럼 맛은 없지만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속이 편안한 관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굳이 비싼 밥을 먹지 않아도 공원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요즘 무릎은 좀 어때? 손주 녀석이 벌써 학교에 들어갔어. 하며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물어주는 친구. 이런 친구는 10명이 필요 없습니다. 딱 1명, 아니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친구들이 떠난 자리를 책과 자기 성찰로 채웠습니다. 나쁜 친구와 어울려 시간을 죽이느니 차라리 고독한 학이 되어 홀로 노니는 것이 낫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지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제 쾌락을 좇는 친구는 놓아주십시오. 그것은 젊은 날의 치기로 족합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우리 몸도 마음도 맑은 물을 원합니다. 탁한 술잔 대신 맑은 찻잔을 기울일 수 있는 여유.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피를 토하며 경계했던 인간관계의 덕. 지금까지는 술과 유흥으로 맺어진 가벼운 인연을 정리했다면 이어서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사람들. 지금 여러분 곁에서
가장 달콤하게 속삭이는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술 친구가 내 시간과 건강을 갉아먹는 존재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두 번째 유형은 내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익 앞에선 간도 빼줄 듯한 아첨꾼과 위선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한 번쯤 뼈저리게 실감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형님, 누님하며 집안일이라도 다 해줄 것처럼 굴던 사람이 내가 공경에 처하자마자 언제 봤냐는 듯 싸늘하게 등을 돌릴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가장 괴로워했던 것도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권세가 사라지니 그림자도 사라지더라. 다산은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시절 조선 최고의 인사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었고 그에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들은 다산의 글재주를 칭찬하고 인품을 찬양하며 꿀보다 단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하고 다산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몰려 유배를 떠나게 되자 그 많던 충성스러운 지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산은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세상에 인심이란 권세가 있을 때는 꿀을 찾는 개미떼처럼 모여들지만 권세가 떨어지면 썩은 고기를 피하듯 흩어진다. 그들은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의 친구였을 뿐이다. 심지어 개중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산을 모함하고 나는 정약용과 원래 친하지 않았다며 거짓 증언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산은 그들을 보며 억장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혹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50, 60세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즉 은퇴가 바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유배지일지도 모릅니다. 현직에 계실 때 거래처 사람들이 명절마다 보내오던 선물들, 부하 직원들이 보내오던 안부 문자들, 그거 다 나한테 보낸 것 같으시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직함과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환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김 부장은 내가 키워줬으니 평생 가겠지. 이 사장은 나와 호영호재하는 사이니까 은퇴해서도 도와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떻던가요? 퇴직하고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사장님, 식사 한번 하시죠 했던 약속들은 공수표가 되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점점 사무적으로 변해갑니다. 여기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다산의 지혜를 빌리자면 이것은 옥석 가리기의 기회입니다. 거품이 빠지고 나니 비로소 진짜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귀에 캔디, 그것은 독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할까요? 다산은 교원 영색, 즉 교묘한 말과 알랑거리는 얼굴을 하는 자를 가장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칭찬에 목마릅니다. 집에서는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이고 사회에서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니 밖에서 누군가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역시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하고 띄워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갑이 절로 열리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유 없는 친절은 반드시 대가를 청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노리거나 보증을 원하거나 혹은 다단계 같은 위험한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아첨꾼들을 구별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산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앞에서 남의 험담을 즐겨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는 반드시 다른 곳에 가서 내 험담을 할 것이다. 만나면 입버릇처럼 아유 김씨 그 사람은 영 아니야. 형님에 비하면 발톱대만도 못해.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며 나를 치켜세우는 사람. 기분 좋으신가요? 아니요, 소름 끼쳐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안주 삼아 씹을 사람입니다. 이들은 의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박쥐처럼 이익을 따라 옮겨 다닐 뿐입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말은 실은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마취제와 같습니다. 50대 이후의 사기 피해가 왜 많은 줄 아십니까? 판단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파고드는 이 달콤한 말들에 마음의 빗장을 너무 쉽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쓴소리를 하는 친구가 진짜 보약이다. 그럼 반대로 어떤 친구가 진짜일까요? 다사는 유배지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쓴소리를 편지로 보내주던 몇 안 되는 벗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고도 침묵하는 자는 적이요. 나의 허물을 보고 따끔하게 꾸짖어주는 자가 스승이자 벗이다. 나이가 들면 다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비위나 맞추며 살려고 하죠. 그런데 이때 자네 그러면 안 되네. 그건 자네가 실수한 거야. 술 좀 줄이게 해. 그러다 큰일 나네. 그 투자는 너무 위험해 보여.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얼굴 붉히며 직언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헛살지 않으신 겁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의 기분보다 여러분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사람이니까요. 중국 고사에 양약고어구라는 말이 있죠.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맨날 칭찬만 해주고 비위만 맞춰주는 사탕 같은 친구는 당장은 달콤해도 결국 내 일을 썩게 합니다. 반면 가끔은 투닥거리기도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짓가랑이를 잡고 말려주는 약 같은 친구. 그 한 사람이 100명의 아첨꾼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예스맨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내가 뻘소리를 하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자고 면박을 주는 투박하지만 속 깊은 친구가 곁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생 후반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파티의 팡파르를 울려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눈물 흘려줄 사람입니다. 가면을 쓴 100명의 지인보다 맨 얼굴의 한 명 친구가 내 삶을 지탱합니다. 아첨꾼보다 어쩌면 더 지독하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만나고 오면 기가 쪽 빨리고 온몸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부정적인 에너지 뱀파이어. 그리고 이에 맞서 우리가 갖춰야 할 홀로 서기의 태도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인연 세 번째 유형, 다산의 지혜를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관심을 갖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좋은 보약, 좋은 공기를 찾아 헤매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건강은 누가 지켜주고 있나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부의 탄압보다도 절망이라는 내면의 병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억울함,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하는 좌절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산을 갉아먹으려 할 때 다산은 처절하게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 바로 만날 때마다 남 탓, 세상 탓만 하는 부정적인 친구, 즉 불평지우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된다. 이런 친구들과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건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승진 못한 건 다 상사 때문이다. 나라는 글렀어.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고 만나면 2시간 내내
온갖 불평과 한숨을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 생겨 위로를 해줍니다. 힘들었지. 내 잘못이 아니야 하고 맞장구를 쳐주죠. 그런데 그 만남이 반복될수록 내 마음도 시커멓게 물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나는 운이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동조하게 되죠. 다사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부정적인 세상의 소리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려 했죠. 다산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독과 같아서 듣는 순간 내 영혼을 병들게 한다. 50대 이후의 삶은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도, 가족의 불완전함도, 시대의 변화도 인정해야 하는 시기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친구는 끊임없이 과거에 머물게 하고 남 탓을 하게 만듭니다. 남 탓을 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동안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희망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 할 때, 야, 내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그거 해봤자 안 돼. 내가 다 해봤어. 하며 싹을 잘라버립니다. 이런 친구를 곁에 두면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 과거의 불행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다산의 마음 운동법, 주인의식을 회복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정적인 친구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산은 주인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유배 보냈을지언정 내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다음과 같은 마음 운동법을 실천했습니다. 첫째, 관찰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분리하라. 다산은 매일 강진의 풍경, 사람들의 생활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풀 한 폭이, 지나가는 안악의 걸음걸이까지, 이렇게 외부 세계에 관심을 쏟는 순간 나의 불행이라는 늪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나 SNS의 부정적인 글에 매몰되지 마세요. 대신 창밖의 날씨를 느껴보고 마당의 화초에 물을 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감정은 잠시 관찰의 대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둘째, 글쓰기로 감정의 찌꺼기를 배출하라. 다산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수많은 역작을 남겼습니다. 글쓰기는 그에게 단순한 학문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울분과 화를 다스리는 도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분노, 억울함을 종이 위에 쏟아내는 순간 감정은 정리되고 이성은 되살아납니다. 남에게 불평을 털어놓지 말고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10분씩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 보세요. 이 행위 자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보내는 가장 강력한 정화 활동입니다. 셋째, 좋은 사람에게 묻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찾아오는 젊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긍정을 가진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수혈받은 것이죠. 5060 세대는 이제 멘토가 아니라 멘티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친구 대신 활기차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 혹은 책을 통해 만나는 현자들의 지혜를 곁에 두세요. 그들의 긍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전염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 들매 완성, 홀로 설 줄 아는 용기. 다산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젊은 날의 정약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고독의 근육을 가진 현자가 되어 있었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홀로 고요히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 5060 세대에게 친구 정리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 들매 완성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곁에 두면 3대가 망하는 친구들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텅 빈 거실에서 TV 소리를 키우지 않고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힘, 남의 시선과 평판에 좌우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걷는 용기, 그것이 바로 다산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덜어내십시오. 내 귀에 독을 넣는 말, 내 지갑을 노리는 아첨, 내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유흥, 이 모든 것을 밥상에서 기름진 고기를 덜어내듯 담백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비워낸 자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고독의 평화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3대가 흥하는 길입니다. 내가 맑고 평안해야 내 자식과 손주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만약 아무도 없다면 거울 속의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다산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환히 비춰주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곁에 두고 싶은 그분께 따뜻하게 전해주세요. 고전지혜 지혜 모음이었습니다. 만덕산산자락에 바람이 불면 초가집 낡은 창이 덜컹입니다. 잠 못 든 긴 밤 홀로 앉아서 투박한 찻잔 하나 어루만지네. 임금님 계신 한양은 천리길인데 야속한 세월은 강물처럼 흐르고 차 한 잔에 이 내 시름 워페 차 한 잔에 사무친 그리움 우려내 누나 향긋한 찬내음만 방 안에 가득한데 무심한 저 달빛은 들에만 가득해. 푸른 인물 속에서 춤을 추다가 가라앉은 그 모습이 내 신세 같소. 찾아올 사람 없는 산속 외딴 섬 이름 모를 산새만이 울고 갑니다. 검던 머리 어느새 하얗게 샜는데 그리운 내 님은 꿈에라도 시려나. 차 한 잔에 이 내 시름 워터 차 한 잔에 사무친 그리움 우려내 누나 향긋한 찬내음만 방 안에 가득한데 무심한 저 달빛은
그들에만 가득해 쓰디쓴 찬물